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 하성란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스는 작가가 가진 두 가지 막대한 힘을 새로운 것을 친근하게 만드는 것과 친근한 것을 새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작가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과 사투를 벌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가는요, 누구보다도 이 경계 넘기의 능력이 탁월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소설가 전성태 씨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신선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말 중에 으뜸은 젊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공기와 젊음의 풋풋한 열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대학 캠퍼스. 사회 현실을 누구보다 뜨겁게 반응해야 하는 또 다른 젊음의 얼굴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두 모습이 공존하는 이곳에 그가 있습니다. 사회의 현실과 그 속에서 갈등하는 개인의 내면을 깊이 있게 따라가는 그는 소설가 전성태입니다. 그는 치열했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이곳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통 리얼리즘을 선보이며 문단에 등장한 그는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의식과 무의식 속의 갈등을 다루고 그 속에서 포착되는 사회의 맹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작가입니다. 탈북자와 몽골인, 혼혈인이 주로 등장하는 그의 소설은 개인을 통해 사회를 보고 개인의 내면 세계를 통해 사회의 밑바탕을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설을 수줍은 듯 당당하고 의문스러운 듯 순박하다고 표현하는데요. 또 어떤 이는 그의 소설이 순정하고 애틋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성태스러움을 만들어가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그의 세 번째 소설집 늑대는 그런 작가만의 향기와 시선이 더욱 깊고 그윽하게 담겨 있습니다. 몽골의 과거와 현재를 세심하게 탐구하면서도 독자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가을부터 2008년 겨울까지 4년간 발표한 단편을 묶은 소설집 늑대. 몽골에서 한국의 문학과 역사를 가르치고 몽골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지낸 새로운 경험들이 농축된 소설집입니다. 시원의 땅 몽골을 미학적으로 그려낸 표제작 늑대와 몽골의 압축 성장의 그늘을 다룬 중국산 폭죽과 두 번째 왈츠. 목난 식당과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서는 복잡 미묘한 오늘의 남북 현실을 그려내고 있으며 40대 남자의 일화가 담긴 남방식물과 풍자적 해악이 넘치는 코리안 솔저, 그리고 자전적 소설 아이들도 돈이 필요하다를 비롯해 총 10편의 단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생활 깊게 내재된 사회적 가치와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 전성태. 개인과 사회 스스로 빚어낸 숱한 경계를 넘어 잃어버린 윤리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를 지금 만나봅니다. 소설가 전성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천안에서 오시는 길이죠. 네. 예, 덕분에 호두과자 선물 받았습니다. 아, 예, 천안 네. 명물이니까 네. 선물할 때 가끔 합니다. 천안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4년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몽골에 가신 기간이 바로 이사 간 다음에 짐 옮겨놓고 그리고 몽골 가서 6개월 지내다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 그 이번에 내신 소설집 늑대에는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예. 그중 6편이 몽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 짧은 겨울 동안 몽골에서 창작을 하셨던 건 아니죠? 네, 거기 몽골 6개월 지내는 동안에 썼던 작품은 3편,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걸쳐서 나머지 작품들 썼습니다. 네, 소설과 작가, 소설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지만 예,
그 전성태 씨의 소설을 읽어오던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소설집 제목이 늑대라고 했을 때 좀 의아했어요. 네, 굉장히 강렬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역시 전성태 씨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늑대라는 소재를 굉장히 탐내해요. 그래서 젊은 작가부터 전성태 씨에 이르기까지 늑대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은데요. 혹시 다른 작가들의 늑대를 소재로 한 소설도 읽어보셨어요? 그렇죠. 늑대의 문장이라든가 네. 큰 늑대 파랑 이런 작품들 네. 읽어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네. 예, 모두 흥미로운 작품인데요. 네. 늑대는 단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레이터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솔롱고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예,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약간 좀 애틋한 제목이긴 한데요. 그곳 솔롱고스에서 온 나이든 사냥꾼이 늑대 사냥에 나서는 그런 묘사 장면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저 또한 늑대 사냥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손에 땀이 나기도 하는데요. 표제작을 늑대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몽골 관련된 소설이 이제 이 소설집의 6편인데 나머지 5편 정도는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느끼고 보고 느낀 점들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많이 기록한 거고, 이제 늑대는 좀 다른데요. 몽골에서 지내는 동안에 크게 2가지 정도의 이미지에 제가 몽골이라는 이미지가 저에게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반 관광객들이 몽골에 대한 그 생각, 그 대지, 몽골 초원들을 또 몽골 자연 이거에 대해서 갖는 그 시원으로서의 이미지, 뭔가 그 자연하고 사람과 이렇게 공존하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하나 제가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울란바토르라는 몽골의 수도를 중심으로 근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 이 2가지가 이제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이렇게 소설화하는데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들었는데 어떤 이미지로 잡아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늑대라는 이미지로 저에게 다가왔고, 이제 늑대라는 이미지가 몽골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양들을 많이 해치는 그런 이제 야수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화화되어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2 세계를 아우르는 상징으로서 늑대가 참 좋다. 그래서 쓰게 됐고, 소설집 제목으로 삼기에는 늑대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화롭기만 한 몽골이 이제 서서히 글 속에도 나타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19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인간상들도 좀 변하기 시작하죠. 근데 몽골이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늑대라는 책을 내놓고 마치 내가 이제 몽골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처럼 비치는 게 참 부담스럽고, 또 실질적으로 이 작품 늑대라는 게 몽골을 제대로 반영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인의 입장으로 이 몽골 사회를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죠. 이를테면 몽골이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를 하다가 이제 불과 20년 전에, 거의 20년 됐네요.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게, 그때 좀 이렇게 한숨 돌리면서 몽골 나름대로의 그 개발 모델, 사회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국제 질서 자체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예를 들면 그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그 경제 모델 같은 것들을 특히 근대화 과정들을 배우려고 하고, 또 우리는 그 근대화 과정들이 우리한테 줬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미 겪었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코리안 솔저는 읽는 내내 웃음이 나오는 소설이었어요. 나중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부딪힌 한 그 주인공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씁쓸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주인공인 창대가 전성태 씨 같다는 생각했어요. 경험담 아니세요? 많은 부분들은 경험도 있고, 제가 그 주제에 해당하는 것,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군사문화, 여기 한국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물론 한국에서 여성분들은 남성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죠. 남자들은 또 의외로 많이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몽골에 있으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진솔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요, 문학의 숨결이 묻어있는 공간, 전성태 씨의 소설의 6편의 무대가 되기도 했죠. 몽골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을 휩쓸며 세계 민족들의 역사를 다룬 최초의 세계사와 세계 지도를 탄생시켰고, 오늘날의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킨 바로 그곳 몽골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 비친 이곳은 더 이상 역사상 최대의 육상 제국을 건설했던 대제국의 그 땅이 아닙니다. 빈곤에 허덕이는 초원의 나라이자 자본주의로 인해 옛 모습을 빠르게 잃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전성태 작가가 소설의 주요 무대로 몽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몽골의 두 얼굴. 그것은 몽골의 초원까지 그 세력을 확장한 자본주의와 그로 인해 달라진 삶의 모습인데요. 작가는 먼저 유목의 삶을 버린 이들이 맞닥뜨리게 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캠프촌이 수십 개로 늘었고 10여리 밖에는 서양식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나는 간혹 언덕에 올라 초원을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포장길을 내려다봅니다. 그 검은 혓바닥이 자본의 그것처럼 여겨집니다. 초원이나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오만함과 자본주의적 욕망이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되짚어보기 위해, 뿐만 아니라 몽골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동시에 오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는 거울로 몽골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문명으로 무장하고 초원에 진출한 낯설고 두려운 세력들처럼 여겨졌다. 앞으로 그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호령할 게 뻔히 보이는 듯했다. 또한 몽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일깨워주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본의 이동으로 수십만 이주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여전히 타인의 배타적인 우리의 모습. 소설가 전성태는 바로 이 점을 몽골이라는 무대를 통해 고발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일개 호텔 관리인에 불과한 자신을 한국과 관련한 무슨 대단한 후원자로 여기는 그들의 사정이 딱했고, 그들의 범법 행위에 휘말려드는 것도 불쾌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누군가는 사장님이 되고 누군가는 불법 체류 노동자가 되는 현실에서 어느새 돕는 자의 위치에 올라있는 우리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연민과 동정 그리고 멸시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몽골이라는 무대를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북한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온 작가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자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몽골을 선택한 것입니다. 서울 사람이든 평양 사람이든 한국인들한테 몽골은 마치 제3지대 같다는 인상을 받았소. 다들 우리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 마치 중매쟁이를 세운 사람들 같단 말이오.
낯설지만 익숙한 땅 몽골. 그곳에서 작가 전성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과 내면의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 대한 관심도 이제 좀 더 한층 더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그 예일 텐데요. 전작 강이라는 건 꼭 국경과도 말을 바꿀 수가 있을 텐데요. 전작인 국경을 넘는 일과 또 이번에 강을 넘는 사람들, 그 두 가지 월경 이야기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여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 제가 아마 이제 매양이라는 첫 창작집의 세계가 우리 이제 농촌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는데 두 번째 소설 이제 국경을 넘는 일부터 그 월경이라는 아마 주제로 이렇게 잡힐 수 있는 세계를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는 일 때는 내가 나름대로 그 내 안에 있는 정체성들을 좀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 좀 관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사회적으로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무의식의 어떤 지층들이 내 스스로 주체적인 것이 어떤 거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이식받아 가지고 주입된 게 어떤 것인지 이런 분리해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좀 관념적으로 다가섰다면 이번 늑대에서의 어떤 공간도 그렇고 소재들도 그렇고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작가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잡혔을 때 또 소설 쓰기가 좀 더 편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경을 넘는 일 때는 결말도 잘 내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그대로 이렇게 소설들을 이끌어갔던 것 같고 늑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완결 짓는 재미들이 있었어요. 코리안 솔저를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코리안 솔저란 곧 군대를 갔다 온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이 다 해당되는 말이겠죠. 예,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시인이면서 한 대학의 교수이죠. 예, 교수 일을 하느라 몇 년 동안 시를 한 편도 발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의 비장한 마음으로 그동안 지루했거나 무거운 주제 때문에 읽지 못했던 책 몇 권을 가지고 이제 가죠. 그 해프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아파트를 자그마한 거 얻으면서요. 네. 네. 이제 그러면서 몽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특히나 그 한국 그 지식인들이 어떤 시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시간이 열리는 공간, 우리가 그 자연, 그 우주와 직접 소통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신비화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창대 역시도 몽골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인으로의 어떤 마음을 회복하고 싶었었는데 막상 그 몽골의 혼란한 그 사이에 뛰어들었을 때 강도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낯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아주 두려운 공간으로 갑자기 몽골이 사회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뒤에는 자기가 군인의 정체성으로 이제 탈바꿈해서 몽골에서 생존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는 그런 군인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죠. 예, 우리가 시원이라고 생각했던 평화로운 그것이 갑자기 서바이벌 게임장이 되는 거죠. 예, 예. 네. 저는 거기 몽골에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0여 년 안팎됐는데 그곳에 가장 그 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에 자동으로 닫히는 문. 열쇠는 갖고 나와야 하고, 예,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리하신 것 같네. 예, 아주 장치적으로 곳곳에, 예, 굳이 지금 우리가 몽골인 무대로 돼서 몽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이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런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성태 씨께서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이 몽골에 대해서 소설을 썼지만 몽골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장 큰 걱정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몽골이 우리 사회만큼 진짜 무서운 사회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이제 몽골이
약간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몽골은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그 아주 그 멋진 부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 몽골은 또 특히 초원을 나가 보면 그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진짜 그 인간의 심성,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도회지에서의 고독하고 자연 속에서의 고독이 좀 다르잖아요. 아직도 몽골 울란바토르라는 시내를 나서면은 그 자연이 육박해 오는 그 어떤 고독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이죠. 느낄 수 없죠. 예. 그 전성태 씨는 제가 알기로 다른 친구들의 평가도 그렇지만 겸손한 작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몽골에 다녀온 뒤에는 글 쓰는 일이 수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글쎄요, 제가 이제 몽골을 이제 가게 될 무렵에 사실은 뭐 어떤 문학적 정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좀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놀고 싶었고 쉬고 싶었는데 마침 그 문인들 그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소설들도 그 생각지 않았는데 저에게 왔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몽골이라는 그 나라가 저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거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관심 가졌던 어떤 주제들이 거기에 마치 밥상처럼 차려져 있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는 몽골로 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한 나라가 몽골이었고 우연히 몽골에 갔다가 그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어떤 뭐 몽골에서 관련된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의식은 없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몽골이란 곳이 전성태 씨와 꽤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몽골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건 몰랐어요. 몽골인은 아니잖아요. 예, 여행객 같은 여행자였는데 거기서 만나서 뒤에 한국에 와서 사랑을 키워서 결혼했죠. 네. 그 코리안 솔저의 상대처럼 전성태 씨한테도 6살 난 딸과 또 그보다 어린 아들이 있죠. 아들 둘이에요. 아들만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는 상대와는 조금씩 변형됐군요, 이야기들이요. 큰아이는 결혼해서 나와서 이제 6개월 지내는 동안에 같이 가 있었어요, 뒤에. 네. 5개월을 같이 지냈는데 저보다 더 적응 잘하고 그때 막 덜 지났는데 아주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그렇다면 평론가는 늑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평론가 이선우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슬롱고스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슬롱고스라고 부르죠. 무지개처럼 전성태가 이번 소설에서 몽골이라는 외부를 끌어들이긴 했지만 전성태가 늑대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몽골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면화된 군사주의 문화라든가 이번 작품 집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오리엔탈리즘이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잣대 혹은 타자에 대한 윤리의 부재,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 혹은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이 느끼는 무기력과 허무, 북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의심, 탈북자에 대한 공포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배타심,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자리 잡은 것들이거든요. 저기요, 반토막으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반토막이라고 이러고 니놈이 저러고 살아가는 사람 심장을 함으로 그런 말을 못한다 이러고 제가 뭐 잘못 말했습니까? 떨리 나가리라고 앞머리랑 시끄러워. 전성태는 지금까지 꾸준히 개인과 집단, 농촌과 도시, 기업과 망각, 혹은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대화의 자장 속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했던 작가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근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는 점에서 늑대 역시 그러한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타자만 있고 타자에 대한 윤리는 없는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사회이겠죠. 세계화를 돌이킬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시민으로, 세계 시민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나와 타자를 구분짓는 경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도 또한 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과 북의 관계 역시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늑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할 소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참 예뻐요. 네, 전성태 작가는 개인의 실존에 대한 고민이 사회학적 상상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작가입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일 이후로는 개인의 내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에 대한 그리고 민족과 국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는 것이고 독자들도 그것을 하나의 이슈나 그냥 강요된 주제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잔하게 읽은 소설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소설은 말 그대로 강을 통해서 탈북하는 탈북민들의 내면을 좀 그렸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할 때 기근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제 이 시기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이제 소설을 이제 쓰게 된 동기는 예전에 외국분 중에 NGO 활동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어떤 참상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소설화를 하고 싶었던 것은 하성란 선생님 소설 중에 제가 별 모양의 얼룩이라는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소설 제가 앞 대목에 이런 아이를 잃은 모성을 잘 표현한 로렌스의 어떤 글을 인용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예, 기억하세요? 예, 저는 읽었습니다만. 어머니는 자신의 자궁이 자신의 자궁이 거짓으로 끝난 것 같았고 자신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소설의 대목인가요? 아니면? 예, 국화향기라고 하는 대목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내와 어머니 이 두 시점으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주 그 구절이 저한테 강렬했었는데요. 북한 아이들이 이제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지금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 뒤에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될 아이들인데 친구가 죽어가거나 자기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린 나이 때 죽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과 우리가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 그 안타까움은 참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려봤던 소설이에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늘 북한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계신데 아이들 또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어떤 분단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했던 건 아니고 국경을 넘는 일을 쓸 무렵부터 저한테 있는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정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훈육이 잘 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도대체 내 정체는 무엇일까? 오리지널 전성태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들면서
많은 것들을 저한테 분리해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저도 분단이라는 어떤 데서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고 그런 의식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접촉을 하면서 뭐 북한 주민도 접촉하게 될 기회가 있었고 또 몽골에서도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소설이 됐던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전성태 씨의 시선은 늘 소외받는 자, 이 어두운 쪽에 서 있는 자 그런 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나선 소설들이 또 있죠. 아이들도 돈이 필요하다. 또 중국산 폭죽. 네. 두 작품이 이 늑대 안에 실려 있습니다. 아이들도 돈이 필요하다는 남도 사투리가 아주 구수하게 재밌게 이어지다가 난데없이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소설이에요. 글쎄요, 그 이야기는 이제 자전소설 청탁을 받아서 썼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네. 때 그 일교 일운동 네. 이런 그 기억나시죠? 네. 그 무렵에 이제 마라톤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모든 달리기 못한 사람까지 다 동원돼서 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시절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었어요. 그렇게 비극적으로 꼭 끝내야 됐었을까요? 글쎄요, 어떤 작가가 자기는 지금까지 소설을 쓰면서 사람 한 명 못 죽여봤다. 너는 한 명씩 꼭 죽이더라. 근데 제가 잔인한 것 같지는 않고, 글쎄요, 좀 미의식으로서 저는 약간 비극이 뭔가, 좀 끌리는 것 같나 봐요. 네. 저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좀 앞으로, 좀 재밌는, 행복한 그런 글도 좀 써볼까요? 그 이미테이션을 읽으면서는 전성태 씨의 어린 시절이 이제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제 전성태 씨의 외모를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혼혈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놀림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 소설도 어떻게 보니까 많이 자전소설 같은데요. 그 어렸을 때 뭐 혼혈아로 취급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제일 컴플렉스가 아마 그 외모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나는 좀 뭔가 다른 느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랐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같은 좀 재밌는 소설도 썼던 것 같아요. 네. 작가가 결핍이 없다면 또 작가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늑대에는 소설집 늑대에 실려 있는 10편의 단편들은 혼혈인 또 북한인 불법 체류자 등 우리에게 연민의 대상이거나 또는 멸시의 대상인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성태 씨의 시선이 가닿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글쎄, 왜 그랬을까요? 저도, 글쎄요, 그건 좀, 솔직히 말해서 막 의식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국경을 넘는 일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던, 제 정체성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졌던 어떤 사회적 담론들이, 나름대로 그 사회적 상상력으로 이렇게 뻗어가면서 그 가지에 걸렸던 문제들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짐작이 드네요. 네. 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D.H. 로렌스의 그 소설 한 구절도 또 인용하실 정도로 독서량 또한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성태 작가에게 좋은 영향과 영감을 준 책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성태 작가가 추천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혼미한 전국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안한 백낙청. 한국 대학과 학문에 대한 그의 소신까지 만나볼 수 있는 책 어디가 중도이며 어째서 변혁인가. 초원의 한 사나이였던 징기스칸이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근대 세계 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몽골왕가의 비밀 서책을 통해 밝혀지는 진실을 파헤친 책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의 에세이집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가족 이야기, 노년에 이른 작가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엿볼 수 있는 수필집 회복하는 인간. 예술, 철학, 문학, 인류학과 신화 등 인간의 모든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에 대해 서술한 책으로 서구화된 근대의 시간 개념을 비판하고 세상의 다양한 시간 묘사 방식과 남녀노소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도 세밀하게 고찰한 책 시계 밖의 시간. 전성태 작가가 추천한 4권의 책이었습니다. 늑대를 두고 평론하시는 한기욱 선생님께서는 2000년대 한국 소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소설이다라고 극찬을 하셨어요. 물론 겸손의 말씀이 나오시리라는 건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겸손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카피겠죠. 네, 뭐 격려해주는 소리였을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어떤 한국 문학에 제가 지표가 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고, 단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나름대로 그 다양한 문학 속에서 이렇게 가치를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내 자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지 제가 어떤 제 작품들이 아주 많은 어떤 각광을 받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평가가 있지만 또 이런 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문학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하시면 어떠세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작가가 됐을 때 저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농촌 소설을 쓰는 작가로 등단을 했었는데 네.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아마 신세대 문학이 막 그 담론이 시작되었고 그런 작가들이 등장을 했을 때예요. 제 또래 작가들이었죠. 그때 느낌이 마치 폐간되는 잡지의 신인으로 등단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인으로 나오자마자 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필요한 작가가 아니지 않을까 이 시대에 그런 열패감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한국 문학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내놓음없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전성태 씨는 그 반대로 단절된 소통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라는 부분에 천착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제가 했던 작업들이 과연 소통을 열망한 작업들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질문 받고 나니까 드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작가들이 어쨌든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촉수들이잖아요. 많은 작가들이 소통을 열망하고 또 실패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저는 요즘에 와서 우리 문학 전반에 대해서 이런 아쉬움도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지나치게 비극적인 게 많고 소통이 실패하고 그래서 독자들도 참 글이라는 게 다양한 물론 감동이라는 게 있지만 다양한 층위의 감동이 있지만 좀 힘들겠다 읽기가. 그래서 좀 뭔가 문학이라는 게 사람을 좀 위무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가끔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좀 써보고 싶어요. 네. 늑대에 실린 소설도 그랬지만 작가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나는 아주 오래 쓸 것이다 라고 딱 끝을 내셨는데요. 그것도 좀 엉뚱하죠? 아닙니다. 근데 같은 동료로서 어떤 한 작가의 비약적인 발전을 느낄 때가 있고요. 예, 그랬는데 소설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이 한마디 전언으로 저는 전성태 씨가 어쩌면 앞으로 또 다른 소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예, 굉장히 부럽고 두렵고 그랬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말을 넣을까 말까 아주 고민하고 있었는데 뒤에 넣었던 게 이제 그때는 우선 새로운 작품에 대한 열망도 강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40대가 이렇게 딱 되면서 뭔가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쓸 수 있는 양,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문학의 어떤 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내가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건강도 그때는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짐을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작품을 오래 쓰고 싶다. 그리고 또 쓰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싶다. 뭐 이런 느낌들을 다 담아서 그 한 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한 줄의 전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설 이제 늑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늑대를 읽어보시면 전성태 씨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한 번에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자들을 위해서 또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서 아주 오래오래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성태 작가의 낭독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책을 삼킨 TV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늑대는 어쩌면 악령이 숨을 불어넣어 태어난 짐승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맹수들처럼 줄인 배만 채우고 물러나면 족하나 늑대는 천성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룻밤에도 수백 마리 양들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살생을 즐기는 이빨을 갖고 나지 않았다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일만으로도 죄업을 늘리는 짐승. 그러니 불법으로도 구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큰 입 가진 이 짐승은 분명 인연의 모순이며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여 이 짐승의 업을 구법의 화두로 삼은 남아들이 고래로 수두룩하였죠. 속중인 나 또한 이 엄한에 그 짐승으로 하여 염지에 땀을 닦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마약이요 라마는 혁명의 적이라고 했던 볼세비키의 붉은 군대 못지않게 사원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이 입 큰 짐승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늑대 사냥꾼들에게 옛 화상들의 깨달음을 되풀이해 들려줄 뿐 다른 답을 구하지 못했더이다. 양도 가련하고 늑대도 가련하다. 양은 늑대에게 먹히는데 이것은 가련한 일이다. 늑대가 배고픈 것도 가련한 일이다. 하여 늑대가 양을 먹는다고 하여 어떻게 책할 것인가? 생과 더불어 죄과를 늘리고 있지 않은가? 죄업의 끝을 몸으로 설하도록 만들어진 축생이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가련하도다. 그러니 늑대를 죽이지 않는 것이 늑대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네. 나는 촌장 노인에게 일렀습니다. 허나 늑대를 죽이지 않는 것 또한 옳지 않겠지.